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머리 하나만으로 조선 팔도를 주름잡던 도둑을 꼼짝없이 잡아버린 어느 원님의 이야기입니다. 포졸들이 수십 번 쫓아도 귀신처럼 빠져나가던 자였어요. 담을 훌쩍 넘고 골목을 연기처럼 사라지던 자였습니다. 청주 고을 백성들은 밤만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새로 부임한 원님 하나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지 않겠어요? 포졸들, 쫓지 마라. 내가 그 도둑을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들겠느니라. 허허, 이 말 들으신 포졸들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방은 입이 딱 벌어지고 포졸 대장은 뒷목을 잡았죠. 원님이 단단히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과연 이 원님, 진짜로 그 무서운 도둑을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하고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청주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하던 날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청주 저작거리. 백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새 원님 행차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달려가고 아낙네들은 치맞춤을 여미며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번 원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글쎄요, 한양에서 오셨다고 하던데요. 전번 원님처럼 세금이나 뜯어가는 분은 아니겠지요? 백성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벼슬아치가 온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탐관오리가 부임하는 날엔 백성들의 주머니가 더 얇아지는 게 세상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청주고을로 들어온 원님은 좀 달랐어요.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관을 반듯하게 갖춰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주 맑고 따뜻했거든요. 나이는 40줄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점잖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참 묘했어요. 그냥 친근한 미소 같으면서도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 그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원님의 이름은 박재원. 한양의 명문가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학문보다 세상 이치와 사람 마음 읽기를 더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임 첫날 원님은 관아를 돌아보며 이방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방, 이 고을에서 요즘 제일 골치 아픈 일이 무엇이오? 이방 이학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도둑 하나가 온 고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사옵니다.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게 해서 청주 고을의 기막힌 지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둑의 이름은 최돌이, 허나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돌쇠는 여느 도둑과는 달랐어요.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물건을 빼앗는 그런 도둑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아주 영리하고 치밀하고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었을 텐데 키는 훤칠하고 몸은 날렵했습니다. 손발이 고양이처럼 박엽고 귀는 여우처럼 밝아서 포졸의 발소리만 들어도 미리 담을 넘어 달아났다지요. 더욱 무서운 건 이 자가 청주고을 지리를 손금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집 마당담이 맞은지, 어느 골목이 막다른 길인지, 어느 지붕 기와장이 느슨해서 소리 없이 밟을 수 있는지 청주의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어 다니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돌쇠에게는 곳곳에 내통자가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장씨 노파가 그 중 하나였지요. 장씨 노파는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떡 장사치였지만 고을 안에 떠도는 온갖 소문을 가장 먼저 듣고 돌쇠에게 귀띔해 주는 정복꾼이었습니다. 이번 달엔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더라. 아무개대게 한양에서 비단이 왔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쏙쏙 돌쇠의 귀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도둑질은 마치 귀신이 하는 것처럼 정확했지요. 포졸 대장 최칠봉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겠습니까? 이미 5번이나 돌쇠를 잡으려다 허탕을 쳤거든요. 한 번은 골목에서 코앞까지 쫓아갔는데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또 한 번은 담을 넘는 뒷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담 너머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포졸들 사이엔 돌쇠가 도수를 부린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으니 그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돌쇠가 청주를 주름잡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피해를 당한 집이 수십 채였고 잃어버린 재물의 총량은 가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부잣집이야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힘들게 모아둔 엽전 몇 냥이 사라진 가난한 집들은 정말 막막했지요. 또 털렸어요. 이번엔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쌀이 몽땅 없어졌습니다요. 청주관하엔 이런 하소연이 날마다 되어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자니 듣는 이의 가슴도 먹먹해지는 것이었어요. 아낙네들은 밤마다 대문에 빗장을 걸고 그것도 불안에 독한 고춧가루를 문틈에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고을 전체가 쪼그라들 듯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포졸들이 야간 순찰을 강화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쇠는 포졸들이 순찰 도는 반대 방향으로만 귀신같이 나타났거든요. 마치 포졸들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씨 노파를 비롯한 내통자들이 포졸들의 순찰 경로와 시간을 고스란히 돌쇠에게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부임한 신임 원님 박재원. 이방 이학주는 원님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새 원님이 의욕이 넘쳐 무리하게 돌쇠를 잡으려다 망신만 당하신 건 아닐까. 하지만 원님의 반응은 이방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듣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오히려 즐거운 듯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재미있는 자로구먼. 부임 다음 날 아침 원님은 관아 마당에 포졸들과 이방 아전들을 죄불러 모았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막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마당에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방과 아전들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새 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잔뜩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살랑이는 가운데 원님은 포졸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포졸들은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지요.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도둑을 쫓는 야간 순찰을 모두 중단하라. 순간 마당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방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예, 원님,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포졸 대장 최칠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자는 솔직한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서 꾹 참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찰을 중단하라 하셨사옵니까? 그러면 도둑이 더욱 기세등등해지지 않겠사옵니까? 원님은 최칠봉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칠봉아. 예, 원님. 닭을 잡을 때 닭을 쫓아다니는 것이 빠르냐? 닭이 스스로 달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빠르냐? 최칠봉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닭이 스스로 들어오는 편이 훨씬 빠르겠지요마는. 그렇다면 됐다. 원님은 그것으로 설명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어요. 포졸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이방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원님의 계략 전체가 담겨 있었지만 그걸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장 이야기가 그 대단한 계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순찰을 중단한 바로 그날 오후 원님은 수하아전 귀동을 은밀히 처소로 불렀습니다. 귀동은 다리가 빠르고 눈치가 남달리 빠른 젊은 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 믿을 만한 자였지요. 원님은 귀동을 가까이 앉히고 나직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귀동아, 너 저작거리 떡 장수 장씨 노파 알지? 예, 알사옵니다. 청주 남문 안쪽에서 인절미 장사를 하는 노파 말씀이시지요? 그렇다. 내일 아침 그 노파의 떡을 사러 가거라. 그리고 떡을 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흘리거라.
원님이 귀동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귀동이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허허, 원님께서 참으로 기막히십니다요. 잘 알겠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귀동은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장씨 노파의 떡 가게 앞에 떡 하나를 사러 간 것처럼 태연하게 걸어갔지요. 노파, 인절미 한 보 주시오. 예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간 만든 것이라 아주 맛이 좋습니다요. 귀동은 떡을 받으면서 주변을 한번 슬쩍 둘러보더니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노파 아시오. 관아창고 자물쇠가 워낙 오래되어서 녹이 썼는데 요즘 나라 살림이 어렵다 보니 새 자물쇠 하나 살 돈도 없다지 않소. 그래서 새 원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임시방편으로 막아두셨다는데 장씨 노파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떡값을 받았습니다. 귀동이 돌아서서 저작거리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노파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 소문은 어느새 돌쇠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청주 외곽의 허름한 주막 한편에 돌쇠가 홀로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기름 냄새와 탁주 냄새가 뒤엉켜 있었고 한쪽에서는 취한 사내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소음 속에서도 귀 하나는 언제나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얼마 후 장씨 노파의 심부름꾼 아이가 조용히 들어와 돌쇠 곁에 작은 쪽지 하나를 슬며시 밀어넣고는 재빠르게 나갔습니다. 돌쇠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관아창고 자물쇠 낡아 허술. 새거 살 돈 없어 임시로 막아둠. 순찰도 줄었음. 돌쇠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허허, 막걸리 한 잔을 꿀꺽 마시며 돌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원님이 오자마자 순찰을 줄이고 창고 자물쇠까지 낡았다고. 이건 그냥 하늘이 준 기회로구나. 돌쇠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관아 창고의 구조는 이미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 담이 낮은지, 창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대충 파악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덜컥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어요. 직접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낌새를 확인하고 이틀 이상 지켜본 뒤에 움직이는 것이 돌쇠의 방식이었거든요. 사흘 뒤밤 돌쇠는 관아 근처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포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관아 담 주변이 예전보다 훨씬 한산했지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원님의 계략일 수 있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술하지 않은가? 혹시 함정. 돌쇠는 주저했습니다. 원님은 관아 창고 안에 포졸 넷을 미리 숨겨 두었습니다. 창고 안가만히 더미 뒤 기둥 그림자 속 들보 위숨 죽이고 앉아 기다리는 포졸들은 일각이 여삼추였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태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쇠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 근처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30년 가까이 도둑질을 해온 직감이었습니다. 그 직감이 이날 밤 돌쇠를 구한 셈이었지요. 동이틀 무렵 포졸들이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포졸 대장 최칠봉이 이방에게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방원님 계략이 통하지 않은 게 아니겠소. 이렇게 허탕을 치다니. 이방도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허허, 그 도둑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요. 냄새를 맡고 달아난 모양이요. 사실 이방도 슬슬 원님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원님이 부임 초부터 이렇게 허탕을 치면 권위가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 소식을 들은 원님의 반응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원님은 오히려 눈을 반짝이더니 손뼉을 탁 쳤습니다. 오, 역시 보통 자가 아니로구나.
더 재미있어지겠어.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원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쇠가 직감이 날카롭고 조심성이 깊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 직감을 반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원님은 다시 귀동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관아 쪽으로 소문을 흘리는 게 아니라 성 안 큰 부잣집 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라. 원님이 귀동에게 새로운 작전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번에 귀동이 흘릴 소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보름에 청주 성내 최씨 부잣집에서 큰 혼사가 있는데 한양에서 신부 측 혼수로 금비녀와 은폐물이 수십 점 들어왔다더라. 물론 가짜 소문이었습니다. 최씨 부잣집 주인과 원님이 미리 짜고 꾸민 연극이었지요. 귀동은 이번엔 저작거리 여러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을 흘렸습니다. 물론 장씨 노파의 귀에도 들어가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소문은 돌쇠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돌쇠는 이번엔 좀 더 솔깃해했습니다. 관아가 아닌 부잣집이라면 함정 냄새가 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혼사가 있다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최씨 부잣집 주변을 살펴갔더니 정말로 혼사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가 역력했으니까요. 원님이 최씨 영감과 짜고 그 집을 진짜처럼 꾸며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혼수 상자를 날라 나르는 척하는 일꾼들이 오갔고 집안에서는 잔치 음식 냄새까지 풍겨나왔지요. 돌쇠는 이번에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훤하게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검은 옷을 걸치고 최씨 부잣집 담밖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소리도 죽이고 눈만 가늘게 뜬 채 집 안의 동태를 살폈지요.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안채에 불빛 하나가 가물가물 타고 있었고 사랑채 쪽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좋아. 들어가자. 돌쇠가 담을 손쉽게 넘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마당에 착지했지요. 안채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갑자기 컹컹 짖었습니다. 돌쇠가 그 즉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순식간에 곤두섰지요. 집안을 다시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처마 아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뭔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의 옷깃이 달빛에 아주 살짝 반짝인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함정이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 담을 넘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마당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빛만 텅 빈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이번에도 허탕이었습니다. 최칠봉 포졸 대장은 그날 밤 땅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이 도둑놈이 대체 사람이요, 귀신이요. 어찌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채는 것이요. 두 번의 실패. 관아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포졸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원님이 아무리 머리를 쓰신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요? 저번 원님처럼 그냥 현상금이나 높이 걸면 어디선가 밀고자가 나타날 텐데. 이방 이학준도 솔직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원님을 믿는 마음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 슬슬 흔들리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방은 조심스럽게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송구하오나 혹여 이번에는 현상금을 높이 걸거나 아니면 한양에서 포도청 포조를 더 불러오는 방법은 어떻겠사옵니까? 원님은 이방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방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하오? 그야 핀셋으로 뽑아야지요. 손가락 전체를 잘라내면 다시가 나오긴 하오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요? 이방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 말씀은 지금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시옵니까? 이방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계략이 나쁜 것이 아니오. 상대가 그만큼 영리하다는 뜻이지요. 영리한 자를 잡으려면 그보다 한 수 더 앞서야 하오. 나는 아직 그 한 수를 다 쓰지 않았소이다. 이방은 그 말을 듣고 물러났습니다.
여전히 100%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원님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눈빛이 이 방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돌쇠도 이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함정을 피했지만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더 높아졌지요. 이 새 원님 보통 자가 아니다. 창고 부잣집 2번 연속으로 꾀를 부렸다는 것은 이 자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내 내통자 중에 누군가가 이 원님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 돌쇠는 장씨 노파를 직접 만났습니다. 노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지요. 노파, 호격와나 쪽에 무언가 말을 흘린 일 없소. 어머나, 이 사람이 내가 자네를 왜 팔겠어. 30년 넘게 같이 해온 사이인데. 노파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돌쇠는 노파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노파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 그럼 이 원님이 단순히 소문을 이용해 나를 유인하려 한 것이다. 돌쇠는 어느 정도 방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님이 창고에 부잣집에 함정을 팠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상의 더 큰 그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은 노파가 돌쇠를 팔지 않은 건 맞았습니다. 노파는 관아의 정보를 팔지 않았어요. 그저 귀동이 노파에게 흘린 소문을 돌쇠에게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노파 자신도 자기가 원님의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이것이 원님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내통자를 매수하거나 잡는 것이 아니라 내통자 자신도 모르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2번의 실패 후 원님은 사흘 동안 처소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혼자 생각에 잠겼고 낮에는 조용히 고을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째 되는 날 아침 원님이 귀동을 불렀습니다. 귀동이 들어서자 원님의 얼굴에는 무언가 대담한 결심이 담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귀동아, 이번엔 내가 직접 미끼가 되겠다. 귀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원님 본인이 직접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이번엔 부잣집도 창고도 아니다. 나 자신을 미끼로 쓰는 것이야. 원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원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온 고을에 퍼뜨립니다. 오래된 고질병이 도져서 생사를 장담 못한다는 소문과 함께 원님이 낫기 위해 한양에서 비싼 약재를 대량으로 들여왔고 사례금으로 받은 금은도 처소에 모아두고 있다는 말을 함께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의 처소 경비를 의도적으로 아주 느슨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병든 원님의 처소이니 경비가 허술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원님, 만약 돌쇠가 정말 원님 처소 안으로 들어온다면 위험하지 않겠사옵니까? 귀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위험하지. 그러니 재미있는 것 아니냐? 원님의 세 번째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소문을 흘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했거든요. 저작거리 물장수가 원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쌀 가게 주인이 관아에서 비싼 인삼을 대량으로 주문했다더라고 했습니다. 기름집 안악이 원님이 위중하셔서 경비 포졸들도 처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더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들은 자연스럽게 저작거리를 돌고 돌다가 어김없이 장씨 노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그 소문들을 모아 돌쇠에게 전달했지요. 이번엔 돌쇠도 귀가 쫑긋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님의 처소라면 창고보다 귀한 물건이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님이 중병이라는 건 여러 경로에서 확인됐고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도 직접 먼발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관아 안 포졸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물론 돌쇠는 또 한 번 함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전에는 소문 출처가 한두 곳이었는데 이번엔 저작거리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소문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다.
돌쇠의 마음속에서 경계심과 욕심이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님은 연극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님은 실제로 며칠 동안 처소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 업무도 이 방을 통해서 처리하고 아전들이 처소 문 밖에서 보고를 올리면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답을 했지요. 낮에는 처소 창문에 약 가리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밤에는 촛불 하나만 가물가물 타올랐습니다. 처소 주변엔 포졸이 단 2명뿐이었는데 그나마도 멀찌감치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은 이 연극을 보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허허, 원님께서 직접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과연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한편 돌쇠는 사흘 동안 관아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처소 담 높이를 눈으로 잰다. 포졸들의 교대에 시간을 확인한다. 처소 안쪽의 불빛 위치로 방의 배치를 파악한다. 이게 전부 돌쇠가 한 일이었습니다. 사흘을 살핀 결과 돌쇠의 눈에는 이 상황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포졸들은 정말로 졸고 있었고 처소담은 낮았고 불빛은 단조롭고 조용했습니다. 물론 포졸들이 일부러 졸고 있었고 담 안쪽엔 미리 숨겨둔 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밖에서 알아챌 방법이 없었지요. 드디어 돌쇠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밤이다. 그날 밤 하늘엔 구름이 달을 가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 돌쇠가 검은 옷을 걸치고 관아 담 밖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검은 보자기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발 아래엔 헝겊을 감아 소리를 죽였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고 나서 천천히 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담 위로 올라가는 동작 하나하나가 물처럼 흘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담 위에 올라서고 안쪽 마당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포졸 2명은 역시 처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처소 안에서는 촛불 하나가 가물가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발끝으로 걷는 걸음이 사뿐사뿐, 바람결에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처소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지요. 처소 문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돌쇠의 손이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처소 주변 곳곳에서 갑자기 횃불이 활활 타오르더니 사방에서 포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잡아라. 돌쇠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왼쪽에 포졸들, 오른쪽에 포졸들, 앞에도 포졸들, 심지어 그가 넘어온 담 위에도 어느새 포졸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샐 틈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포졸들로 빽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67명이 아니라 20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원님은 이번에 청주고 오른 물론 인근 고을의 포졸들까지 미리 불러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돌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직감과 발빠른 도주 실력도 사방이 이렇게 완벽하게 막혀버리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처소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에서 원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온화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원님의 손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 앞에 서더니 아주 부드럽게 심지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구나, 돌쇠야. 어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 하거라. 돌쇠는 포졸들에게 두 손이 포박된 채 원님의 처소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처소 안에는 이방과 아전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통쾌함이 역력했지요. 돌쇠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자의 눈빛이었어요. 억울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지요. 원님은 돌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방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방, 저 자가 어째 보이오?
이방이 돌쇠를 훑어보고 대답했습니다. 허허, 나이 40 중반의 몸은 아직 정정하고 눈빛이 맑고 영리해 보이옵니다. 이 자를 진작 잡았더라면 아까운 재주를 오래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향해 말했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재주가 아까워서 2번은 일부러 봐준 것이다. 돌쇠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예, 일부러 봐주셨다 하시옵니까? 원님이 빙긋 웃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함정은 내가 얼마나 영리한지 보려 한 것이었다. 내가 그 2 함정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3번째 계략을 완성할 수 있었느니라. 돌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2번 피한 것이 오히려 원님의 계략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오이까? 원님이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생각해 보거라. 내가 2번을 피하고 나면 어떤 심리가 생기느냐?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기지. 나는 이 원님의 계략 정도는 좋게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야. 돌쇠가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번을 피한 뒤 그는 이 원님을 조금 만만하게 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3번째는 내가 더 과감하게 들어온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처소 함정을 놨다면 너처럼 영리한 자는 꿈도 안 꿨을 거야. 하지만 2번을 피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서 위험 신호를 덜 예민하게 느꼈겠지. 돌쇠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허허. 돌쇠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님의 처소가 노려졌다면 그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의 성공적인 탈출이 그의 경계심을 조금씩 낮춰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2번 실패한 게 아니라 2번의 실패를 통해 내 마음을 사두었던 것이다. 원님의 이 한마디에 이방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처소 바깥에서 기다리던 포졸들과 아전들도 원님의 말이 전달되자 모두 탄복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졸 대장 최칠봉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2번을 일부러 봐주셨다고? 그 2번이 전부 전략이었다고? 그는 잠시 그 말을 되새기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이 최칠봉이 20해 동안 포졸 노릇을 했어도 이런 원님은 처음 봤소이다. 허허허. 이방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도 처음엔 원님의 계략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으니 부끄럽습니다요. 이방, 나를 의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오히려 의심을 품고도 끝까지 지켜봐 준 것이 고맙구려. 원님은 이방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이방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원님이 참으로 사람 마음을 잘 다루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함정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잡을 줄 아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돌쇠가 잡힌 다음 날 아침, 원님은 장씨 노파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노파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관하로 들어섰지요. 아무리 내통자 역할을 했다 해도 자신은 돌쇠를 배신한 게 아니었고 단지 소문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원님 앞에 꿇어앉은 노파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 이 늙은 것이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파, 고개 드시오. 노파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돌쇠에게 소문을 전한 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그대는 내가 일부러 흘린 소문을 전달한 것뿐이오. 말하자면 그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계략의 일부가 된 것이지요. 노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소문들이 다 원님께서 일부러 흘리신 거였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노파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는
푹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 늙은 것이 원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구먼요. 원님은 노파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노파, 이제 그 생업으로 돌아가시오. 앞으로 고을에서 어렵거나 억울한 일 있으면 관하러 오시면 돼요. 노파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원님이 늙은 것이 평생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벼슬아치를 처음 봅니다요. 평생 떡 장사나 하면서 세상 무섭게 살았는데 노파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몸이 죽는 날까지 원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원님이 노파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어머니.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에 노파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나지막이 흐느꼈지요. 관아 마당에 있던 아전들도 포졸들도 이 장면을 보며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원님의 한편에는 이렇게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목민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씨 노파가 눈물을 훔치며 관아를 나간 뒤 원님은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님은 포졸들을 물리고 이방 한 명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앞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엔 그 국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돌쇠, 처음 도둑질을 시작한 것이 언제이더냐? 돌쇠가 국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22살 때부터이옵니다. 어인 연유로? 돌쇠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이윽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부모님이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에 곡식을 빌리러 갔더니 곡식 대신 곤장만 맞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처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의 얼굴에도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렇게 20년 이상을 이어온 것이로구나. 예.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이 옳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돌쇠는 원님의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도둑이라고 욕하고 잡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어째서 도둑이 되었는지를 물어봐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내 죄는 중하다. 피해 입은 이들이 수십 집이요. 잃어버린 재물도 적지 않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나는 내 재주가 아깝다. 관아에서 백성들을 위해 그 재주를 쓴다면 어찌하겠느냐? 돌쇠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예리? 내가 20년간 도둑질로 쌓은 것들이 있다. 지리를 훤히 알고 사람 마음을 읽고 정보를 모으는 데 타고난 재주가 있지 않느냐. 그 재주를 백성들을 위해 쓴다면 나는 내 죄의 일부를 공으로 갚게 해주겠다.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죽도록 맞거나 멀리 귀향을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하겠느냐?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님, 이 돌쇠가 원님 곁에서 무거운 짐 대신 짊어지겠사옵니다. 원님은 돌쇠를 즉시 풀어주는 대신 먼저 한 가지를 명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3년 동안 훔친 것들을 기억하느냐? 예, 모두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직접 피해 입은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죄하거라. 훔친 재물은 관아의 도움으로 갚아주겠다. 하지만 사죄는 내 두 발로 가야 한다. 돌쇠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원님은 귀동에게 일러 돌쇠와 함께 피해 가정들을 하나씩 방문하게 했습니다. 돌쇠는 각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놈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집에서는 문을 쾅 닫아버리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흐느끼며 용서한다고 했고, 어떤 노인은 돌쇠의 손을 잡고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거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주의 발걸음이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열흘이 다 지났을 때 돌쇠의 얼굴은 처음 잡혔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돌쇠가 잡혔다는 소식은 청주 고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작거리는 단숨에 들썩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두 손을 모으며 탄성을 질렀고 어르신들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지요. 드디어 그 도둑놈이 잡혔다더라. 어떻게 잡았대요? 포졸들이 또 쫓다가 잡은 거요. 아니래요. 아니, 새 원님이 꾀를 써서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들었대요. 허허, 그게 말이 돼요. 도둑을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들었다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원님의 지혜는 더욱 부풀어 올랐지요. 가장 기뻐한 것은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밤마다 문을 열겹 걸어 잠그던 아낙네들, 독한 고춧가루를 문틈에 뿌리던 영감님들, 해가 지면 닦게도 못 나가던 아이들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원님은 정말 다른 분이야. 백성 편인 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앞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백성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떡을 들고 온 이도 있었고,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온 이도 있었습니다. 물론 원님은 그것들을 모두 정중히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요. 이 음식들은 그대들 댁에서 드시오. 청주 원님의 이야기는 충청도를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라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한양의 사랑방에서도 이 이야기가 술안주로 오르내렸고, 팔도의 고을 원님들 사이에서도 청주 꾀쟁이 원님의 이름이 자자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목민관이란 힘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더니 청주 원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야. 어떤 선비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2번을 일부러 실패한 척하여 상대의 경계를 낮추고 그제야 3번째 계략으로 잡았으니 이는 손자병법의 이의제의보다 더 고차원의 술수로다. 심지어 돌쇠의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잡힌 도둑을 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재주를 살려 백성을 위해 쓰게 했다더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목민관이 아니겠는가. 청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원님에 대한 이야기는 밥상머리에서 장터에서 노인정에서 대를 이어 전해 내려갔습니다. 관아의 일원이 된 돌쇠는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받았습니다. 어떤 포졸은 도둑 출신을 곁에 두는 것이 못마땅하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원님의 신임을 얻은 그는 저작거리의 분위기를 살피고 수상한 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고을 안팎의 정보를 모아 원님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년간 도둑으로 살며 갈고 닦은 재주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공은 청주 외곽에서 해인들을 털던 강도 무리를 색출해낸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강도들의 은신처를 정확히 파악해 원님에게 알렸고 포졸들이 일망타진했습니다. 최칠봉 포졸 대장이 그날 돌쇠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보게 돌쇠, 내가 그동안 자네를 달갑지 않게 봤는데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뀌었네. 잘 부탁하이. 돌쇠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졸 대장 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웃는 그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피식 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원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님, 저 같은 놈을 왜 살려두셨습니까? 그냥 법대로 처벌하시면 됐는데요. 원님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돌쇠야, 썩은 나무라고 다 불쏘시개로 써야 하는 건 아니지. 잘 다듬으면 기둥이 될 수도 있는 법이야.
돌쇠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요. 그렇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남아있는 한 지금부터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다.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주는 하늘이 준 것이다. 그 재주를 어디에 쓰느냐는 내 선택이지. 나는 내가 그 선택을 잘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돌쇠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재주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도둑의 재주가 아니라 하늘이 준 재주로 보아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원님, 이 돌쇠 일평생 원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청주고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밤에도 문을 활짝 열어두는 질이 늘었고 저작거리는 해가 진 뒤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해 떨어진 뒤에도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아낙네들은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청주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전의 신분으로 관아에서 일하면서 한때 자신이 도둑질했던 집들을 돌아보며 그 주민들을 챙겼습니다. 피해 입은 이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지요. 장씨 노파는 여전히 남문 안쪽에서 인절미 장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관아 포졸들도 노파의 떡을 사러 자주 들렀습니다. 노파는 그때마다 늘 푸짐하게 덤을 얹어 주었고 떡 하나를 건네면서 슬며시 이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이 다 박원님 덕이요. 박원님 덕. 원님 박재원은 그 뒤 여러 해 동안 청주고을을 다스리다가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 더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청주를 떠나던 날 고을 백성들이 십리 밖까지 따라 나와 눈물로 전별했다고 하지요. 청주 원님 박재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칼을 쓰지 않고 도둑을 잡은 이야기, 힘이 아닌 지혜로 백성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죄인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입니다. 진짜 지혜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끼가 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진짜 목민관이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직접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삐뚤어진 길을 걸어왔어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님이 돌쇠를 잡은 것은 결국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돌쇠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마음이 그 계략 안에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 원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 하고 힘으로 누르기보다 지혜로 이끌고 벌하기보다 구원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청주원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원님 박재원의 이 기막힌 지혜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을 일부러 실패한 척하면서 상대의 경계를 낮추고 마지막에 딱 한 방으로 잡아버리는 그 솜씨 보통 분이 아니셨지요? 그리고 단순히 도둑을 잡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준 따뜻한 마음까지. 우리 어르신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분을 한 번쯤 만나셨거나 아니면 이런 분이 되고 싶으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영상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이 기회에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는 말씀이나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드셨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감동 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